자, 마지막 프로세싱은 뭐였죠? 자, 에너로빅, 무산소 발효죠. 자, 무산소 발효, 말 그대로 무산소, 즉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발효를 진행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발효가 뭔가요? 우리가 이 프로세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효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패되는 거, 숙성시키는 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겠지만 발효가 뭐냐면 우리가 이 커피 체리를 눈으로 봤을 때 단순한 열매처럼 보이겠지만 이 커피 체리와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테리아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박테리아들도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고 싸는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뭘 먹냐? 이 미생물들은 커피 체리가 가지고 있는 과육과 점액질의 당 성분들을 먹습니다. 이 당 성분들을 섭취를 하고 뭘 싸냐? 우리가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유기산들을 밖으로 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 발효라는 과정을 들여다봤을 때 미생물들이 커피 체리가 가지고 있는 당 성분들을 우리가 신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유기산 성분들로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발효입니다. 초기의 무산소 발효는 우리가 발효 탱크라고 부르는 이런 통에 수확한 커피 체리를 우르르 담아요. 그리고 위에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가 약간 차단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발효 탱크 안에는 커피 체리도 존재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미생물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들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뭘 마시죠? 산소를 마시죠. 그리고 뭘 내뱉어요? 이산화탄소를 내뱉죠. 그럼 이 미생물들도 일단은 발효 탱크 안에 있던 산소를 약간 소비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뿜는단 말이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의 양은 점점 줄어들 거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시간이 갈수록 산소가 줄어드니까 점점 호흡을 하기가 바빠질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얘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얘네가 좀 더 살아야겠다는 이런 생존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미생물들의 생존 활동이 뭐였죠? 그렇죠. 당을 먹고 유기산으로 분해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이 미생물들의 생존 활동입니다. 커피 체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양의 당 성분들을 유기산으로 분해시키는 이러한 발효의 과정들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런 무산소 발효된 커피들을 먹어보면은 우리가 이 커피인데 무슨 고추장, 된장, 춘장 같은 약간 좀 쿰쿰한 이런 느낌이 난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향미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굉장히 좀 장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좀 부정적으로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느낌들을 약간 이런 카카오 닙스나 이런 약간 좀 숙성된 와인 같은 느낌으로 느끼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산소 발효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향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커피 시장에서 말이죠. 이런 무산소 발효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세싱들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커피 시장에서 이 무산소 발효라는 프로세싱의 결과물들이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초기의 무산소 발효에서 이 미생물들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당 성분들은 원래는 버려지는 부분들이었던 커피 체리의 과육과 점액질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 무산소 발효가 인기를 얻다 보니까 우리 약간 좀 더 새로운 방식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발효 탱크에 커피 체리 과육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의 과육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고요. 과일 주스를 넣는 경우도 있고 티를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발효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맥주 효모나 와인 발효에 사용하는 이스트를 같이 넣고 발효하는 경우도 있고 향신료를 넣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이런 무산소 발효를 거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왜 이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 하면 어떤 프로세싱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향미들의 톤이나 종류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싱마다 어떠한 경향성이 있을까요?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이 무산소 발효는 프로세싱 이름 자체에 발효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발효를 활용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은 앞에 설명했던 내추럴, 워시드, 펄프드 내추럴 이런 프로세싱들은요, 이름에는 발효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러한 나머지 프로세싱들도 이런 프로세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발효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맨 처음 설명했던 내추럴 프로세싱, 이 수확한 커피 체리를 건조대에 자연스럽게 널어서 말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커피 체리가 약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의 긴 시간 동안 자연적으로 건조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 커피 체리와 함께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발효의 활동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워시드. 겉에 있는 과육을 펄핑을 통해서 벗겨내고요. 그죠? 전매질 상태로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 담가요. 아까는 단순하게 물에서 빻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매질 상태로 물에 담겨져 있는 이런 시간 동안에도 함께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발효의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펄프드 내추럴, 전매질 상태로 쌓여져 있는 이 커피 체리가 건조가 진행이 될 때 내추럴 프로세싱과 마찬가지로 함께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자연스러운 발효의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냐면 일단은 내추럴, 워시드, 펄프 내추럴, 무산소 발효를 쭉 나열해 놓고 발효의 강도가 가장 강한 프로세싱별로 순서를 나열해 보자면 일단은 발효의 강도가 제일 강한 건 무산소 발효입니다. 무산소 발효 1등. 그리고 그 다음에 발효의 강도가 강하게 적용이 되는 프로세싱은 내추럴 프로세싱이죠. 왜냐면 일단은 미생물들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당성분, 즉 과육까지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건조가 되고 건조 기간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게는 한 달 이상까지 건조 기간을 갖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발효의 과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한 프로세싱은 펄프드 내추럴입니다. 내추럴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건조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효가 진행이 되지만 미생물들이 먹이로 삼을 수 있는 당성분들이 약간 줄어들어 있겠죠. 왜냐하면 과육을 벗겨냈기 때문에, 즉 펄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 가지 프로세싱 중에서 발효의 강도가 제일 약한 건 워시드 프로세싱입니다. 자, 일단 전매질 상태로 수조에 담겨서 발효가 진행되는 이런 시간이 다른 프로세싱에 비해서 현저히 짧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는 당성분들, 즉 과육도 어느 정도 벗겨진 상태로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발효 강도가 제일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경향성입니다. 이 프로세싱은 항상 이렇다, 이 프로세싱은 이렇다, 이런 맛이 날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발효의 강도가 높아지는 프로세싱일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향이나 맛들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향미의 인텐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긍정 부정을 떠나서 발효 강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무산소 발효의 커피를 먹으면 우리가 뭐 부정적으로는 이런 쿰쿰한 발효취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가 후각적으로 그리고 먹었을 때 맛적으로 받는 자극들의 강도가 가장 높은 프로세싱은 무산소 발효 프로세싱이라는 거죠. 반대로 발효의 강도가 낮아질수록 뭔가 우리가 자극을 받는 이 향미의 인텐스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발효의 강도가 낮은 프로세싱은 워시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워시드를 먹을 때 은은하다, 깔끔하다, 티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추럴이나 무산소 발효의 커피를 먹을 때 쓰는 표현들이
이거 향미가 팡팡 터지네? 이런 표현들도 가끔씩 쓴다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우리가 자극을 받는 향이나 맛의 강도가, 즉 인텐스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커피를 이렇게 네 가지 프로세싱으로 분류해서 진행을 해봤을 때 동일한 느낌의 향이나 맛들이 강도만 달라지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커피를 마실 때 연상되는 꽃, 과일 혹은 다양한 사물들의 이 단어를 우리가 향미 노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이 난다라는 것을 단어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발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뭔가 우리가 인지되는 향이나 아니면 맛까지 포함했을 때 그런 느낌들이 약간 톤적으로 좀 어두운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발효의 강도가 적게 들어간 이런 프로세싱에서는 좀 더 우리가 뭔가 커피를 먹었을 때 연상되는 향미들의 톤이 약간 밝은 톤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워시드 커피를 먹을 때는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 약간 흰색 계열들, 예를 들면 커피꽃이나 자스민, 아카시아 이런 흰색 계열들의 꽃, 이런 화사한 느낌들이 연상이 되는 이런 꽃 같은 느낌들의 약간 어감이 이상한데 플로럴한 느낌들의 표현들이나 이런 레몬이나 오렌지, 감귤 같은 이런 노랗고 주황색의 밝은 느낌들 혹은 약간 좀 분홍빛의 복숭아나 아니면 약간 이런 살구 같은 느낌들 우리가 색깔로 연상했을 때 노란색, 분홍색, 주황색 이런 밝은 느낌들이 나는 단어들을 보통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워시드보다 약간 발효의 강도가 강한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프로세싱들보다는 살짝 톤이 낮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추럴 프로세싱에서 많이 연상을 하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약간 이런 베리류 과일들, 블루베리나 딸기, 라즈베리 색깔로 연상했을 때 이런 붉은색이나 푸른색이 좀 연상되는 이런 단향 위주의 향들을 많이 느끼고요. 때로는 약간 좀 톤이 더 낮아진 약간 좀 건조된 과일들, 건자두나 건포도 혹은 붉은색 혹은 검붉은색을 연상케 하는 이런 적포도를 떠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추럴보다 발효의 강도가 더 강해진 게 무산소 발효죠. 무산소 발효에서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건 약간 이런 검붉은색 혹은 약간 좀 보라색을 연상케 하는 약간 이런 레드 와인 같은 느낌들이나 아니면 럼이나 위스키, 카카오니스, 다크 초콜릿, 건과일, 적포도 이러한 보라색 계열들의 느낌들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자주 원두를 구입하시는 사이트, 커피 업체의 사이트나 아니면 생두를 판매하는 생두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커피들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두 업체나 이제 이런 커피 업체에서 그 커피를 평가하고 어떠한 느낌들이 난다라고 향미 노트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찾은 그 커피의 프로세싱을 확인하고 그 커피의 향미 노트에 어떠한 단어들이 써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 두 개만 찾지 마시고 최대한 약간 모집단을 늘려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커피는 워시드였고 어떤 노트들, 이 커피는 내추럴이었고 어떤 노트들, 이 커피는 무산소 발효고 어떤 노트들.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의 경향성은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커피는 워시드라서 이런 약간 좀 오렌지 같은 노트들 혹은 복숭아 같은 노트들 혹은 약간 자스민 같은 이런 노트들이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내추럴이라서 약간 건과일 같은 느낌들 혹은 약간 좀 이런 베리류 같은 느낌들을 표현해 놨구나. 무산소 발효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약간 와인 같은 느낌들이구나. 이러한 경향성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워시드 뭐 이거, 내추럴 이거, 무산소 이거 이렇게 기억만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피를 추출하든 아니면 카페에 방문하셔서 커피를 마실 때도 학습을 목적으로 한번 경험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물론 나 커피 별로 알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호대로 오늘 커피 한잔하고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커피에 대한 센서리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매번 커피를 경험을 할 때마다 이 커피의 산지는 어디고 이 커피가 생산된 지역은 어디고 이런 농장이 있네, 그리고 이 커피의 품종은 뭐구나, 그리고 이 커피의 프로세싱은 이거구나, 이러한 조합이 있을 때 이런 느낌들이 나네, 이런 경험들을 계속 누적시켜 가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향미의 경향성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커피는 영상으로만 봐서는 절대 늘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매번 영상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상기를 시키면서 커피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커피의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로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바리스타 신창호였습니다. 끝!